글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글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여기 뭐 국문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냥 이 수업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인제 글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제 봅시다.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어떤 수행,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문 좀 열어 줘." 뭐 인제 이런 거나 아니면 "사과는 빨갛다." 뭐 이런 진술 이런 것들. "날씨가 좋다." "하늘이 파랗다." 뭐 뭐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인제 표현을 하는데 말은 휘발성이 있고 글은 고정성이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고. 근데 인제 말과 글은 인제 내용 형식적으로도 좀 다르고 중요한 거는 이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이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인제 표현되는 과정에서 인제 수사, 장식이 인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그 뉘앙스라는 것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두 가지만 여기서 좀 가져가려고 해요. 기계도 결국은 이 긴 문장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의미와 그다음에 인제 감정, 수사라고 인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글 읽는 방법들을 쪼끔 이해를 해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객체 인식할 때는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작게 인제 누적해 가지고 인제 특징들을 잡아내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 기호로 된 그 사물이 아닌 기호는 어떻게 인제 보느냐 하는 건데 그 문서가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쪽 문서에는 와인이 3번 등장하고 옆에 문서에는 프랑스 파리, 와인, 리옹, 프랑스 뭐 인제 이런 와인은 한 번 등장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인제 저 문서 중에서 "와인과 관련된 문서는 어느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왼쪽 문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키워드가 반복해서 많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제 어 생각한 거는 정보하고 그 정보를 그 문서의 대표성을 볼 때 "반복되는 거를 세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term frequency라고 얘기를 해요. 그 TF라고 해서 인제 term frequency는 단어의 등장 횟수를 가지고 인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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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봉사에 관심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어의 개수를 쓰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있는 이가" 혹은 "하다." "했습니다." 뭐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빼야지 돼요. 그래서 인제 하다가 이 문서에는 30 번, 그다음에 하다가 이 문서에는 25 번 이거를 빼야지 돼요. 근데 어 하다는 빼고 y는 안 빼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 문서들이 쫙 있을 때 문서관을 across the document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서관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하다이다. 있는 이가이다. 그러면 인제 그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혹은 외교 문서에서 당연히 하다, 했습니다, 있는 이가는 당연히 많고 우리나라 말이니까. 외교 문서니까 당연히 외교라는 말 너무 많이 등장한다. 그럼 이제 그것도 빼야 돼. 대신에 뭐 어떤 뭐 독도 분쟁 뭐 아니면은 무슨 자원 외교 뭐 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서마다 인제 좀 특이한 거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은 document frequency라고 그래서 그 문서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뭐 조사나 어미나 아니면 그 도메인 관련된 것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디메리트 그러니까 인제 약화를 시키는 것을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라고 해서 합치면 TF, IDF 한다고 그래요. 요게 문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어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검색에서 초기에 검색 엔진이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문서에 서울대학교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아 이 문서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한 거구나. 서울대학교 뭐 온라인 교육 요 두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서는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 있는 문서겠구나. 그래서 검색 엔진이 초기 검색 엔진은 TF-IDF로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서 간의 다른 상관관계, 하이퍼링크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검색해서 사람들의 만족도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분들 왜 네이버에 그 뉴스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일 최다 274명 확진이라는 뉴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요약봇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이게 이제 뭐 30줄의 기사가 되든 50줄의 기사가 되든 이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 274명 확인. 이로써 누적 2,769명. 크루즈선 더하면 3,481명. 꽤나 그럴싸해요. 네. 우리가 긴 글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를 잘 구현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TF-IDF라는 거예요. TF-IDF에 대해서 지금 구현하는 거는 파이썬 같은 데는 그 모듈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이트를 만든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진섭이 한 고등학교 때 썼던 거를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붙여서 요약 딱 하면은 제가 1년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대학은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나의 공부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면 꼭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학은 정말 뭐 어떤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진섭 어떤가요? 거의 정확하게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이 그 유연성이 커. 그리고 이제 사후 합리화라고 하지. 포스트 레셔널라이제이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러나? 그래서 되게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글 같은 걸로 그 사람이 기계 오차 같은 거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구예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뭐 우리 조교도 이제 대학원 지도 교수가 뭐 좀 요약해와 그러면은 이런 거 쓰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그 이게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제 문장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싸하게 읽히는 게 사실 또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글 쓰는 기술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문장의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그 문법적으로 글을 이해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이제 텀 프리퀀시에서도 문법적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데 이것 역시 그 어떤 문장을 이제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공간에다 쫙 뿌려요. 그러면은 특정 문장들이 이제 한 덩어리지는 방향성들이 생겨요. 그럼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의미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번역기를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니까 그 딥러닝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 번역기가 모은 굉장히 많은 발화들, 말들을 이렇게 이제 벡터로 이제 매핑을 해보니까 덩어리가 져요. 뭐 이런 덩어리가 예를 들면은 5,000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5,000개의 덩어리가 의미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덩어리를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은 일본말인데 일본말은 약간 요런 식으로 가고 영어는 약간 요런 식으로 가고 한국말은 요런 식으로 벡터들이 매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냐면 성층권은 고도 10km부터 약 50km까지 확장됩니다. 요 말입니다. 성층권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하는 건데 어, 영어, 한글, 일본말이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서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로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글과 영어의 번역을 열심히 이제 뭐 학습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학습한 것처럼. 그러고 한글하고 일본말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번역을 많이 시키고 일본말을 번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본말에서 영어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의미가 어떤 방향 벡터를 가지고 이 모이는 현상을 이제는 이제 그 의미를 뽑을 때나 번역할 때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영어로 한국말을, 한국말로 영어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요. 영어로 일본말을, 일본말로 영어를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결과 일본말로 한글 번역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옛날에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은 번역가는 뭔가 중간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기 이런 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번역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이 나라 말도 아니고 저 나라 표현도 아닌 어떤 개념적인 표현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 모든 언어를 가로지르는 어, 중간 개념들이 있고 여태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럴지도 몰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눈앞에서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지. 그냥 언어적인 표현은 그냥 그 나라 상황에 맞는 그냥 디테일드된 어떤 표현인 거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뭐 어쨌든 이제 사실은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기계가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반복, 단어의 반복이고 두 번째는 순서야, 순서.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런 시퀀스들을 잘 지키는 거는 그 특정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다. 그게 두 번째. 그 반복, 순서, 방향. 요 세 가지가 이제 기계가 글을 기호인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거꾸로 기계가 글 쓰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또 한번 기계적 특성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기계 글쓰기. 기계가 말하는 거나 그 글을 쓰는 거를 되게 낯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전은 역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다음의 정차역은 무슨 역, 내리실 문은 어느 쪽, 어디나 어디로 가실 분들은 어떻게 갈아타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ARS 뭐 이런 데서도 듣고 저런 데다가 이제 변수만 넣어주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장이 돼서 다가와요. 이해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기다가 데이터만 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낙성대역 왼쪽 5호선 환승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람은 원래 시퀀스 머신이니까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주면은 그 전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굉장히 많은 글을 만들어냈지만 고정이 돼 있어서 기계인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문학 이준환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로봇이에요. 그래서 인제 어떤 야구의 경기가 끝나면 그날의 인제 증권 시장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봅시다. 한화, 기아의 10회 말 끝내기 승리. 하나가 정근우의 짜릿한 2루타에 5대 5로 팽팽한 2사 2루에서 극적인 2루타. 대전구장을 열광에 빠뜨렸다. 이런 거 되게 이제 사람이 쓴 것 같잖아요. 앞에 있는 고정성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예. 훨씬 더 사람에게 잘 흡수되는 걸 거란 말이지. 이제 앞에 거하고 이제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승리했다. 뭐,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보면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데이터 수집하고 중요한 이벤트들, 키워드들 뽑아요. 그 다음에 맥락 정보를 넣습니다. 팀이 계속 지고 있었는데 이겼다든지 승리가 홈구장에서 진행됐다든지 이런 정보에 따라서 그동안 학습됐던 표현을 여기다가 얻는 거예요. 위에다가. 어, 맥락에 맞는 표현과 수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맥락을 담은 표현과 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카페에서 이 수업을 들을 거고 어떤 부분은 뭐 강의실에서 집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게 맥락이에요.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내 수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지. 맥락은 정보, 그 문장 안에 담기지 않은 부속 정보예요. 오늘의 날씨, 오늘이 무슨 화요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맥락인 거죠. 그 정보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부속 정보는 의미와 만나면은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정보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석적인 다양성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뉴스 로봇이 만든 문장이 되게 이렇게 잘 맛있는 달짝지근하게 보이는 거는 그런 맥락 정보에 따른 수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보면 식상해. 예, 이 표현이라는 게 기자들이 쓰는 표현을 거꾸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면은 이제 학습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어, 이것과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 혹은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의 개인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고려를 한다는 거죠. 글 쓰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이준환 선생님 하신 거 말고 좀 새로운 방법은 순서를 가지고 이제 글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앵그램 방식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앞에 있었던 반복, 뭐 순서, 방향 요거에서 이제 순서라는 측면은 글 쓰는데 더 유효한데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GPT-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앵그램 모델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40기가 정도로 훈련시켜 가지고 모아서 이제 만든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이어져 온 건데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정치권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약간 그 단어의 순서에서 오는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극성을 부리면서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2016년에 그 일본에서 그 GPT 방식이나 레인그램 방식으로 소설을 씁니다. 이 상을 받은 건데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 방 안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시는 단정치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게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따분하다. 따분해서 어쩔 수 없다. 어때요? 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요때는 이 프로그래머가 스토리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합니다.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그 던져놓고 그거를 기계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약간 윤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방식들로 하는 건데, 서연이는 2교시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나가 또 혼자 칠판을 열심히 지우는 김혜진과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예진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준호를 보면서 피식 웃었다. 적당히 시계를 보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있는 친구들을 슬슬 점심을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 문장 단위에 이제 포커스를 하거나 문단 단위로 포커스를 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이게 마치 그 알파고가 기보를 보고서 이제 바둑을 두는 걸 학습하는 것처럼 이미 문장이라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데이터는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그 쉬운 방법입니다. 쉽다기보다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썼지만 표현은 그럴싸한데 사실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문학을 보는 거는 그 스토리가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문의 지형이 가지는 어떤 깊이, 어떤 성찰, 뭐 미학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적 감흥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설 보는 건데 과연 기계는 이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이런 것도 해요 요즘. 예. 그 우리 학교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마 장병탁 교수님일 텐데, 장병탁 교수님 연구실에는 보면 이제 TV에 뽀로로를 계속 틀어놔요. 그럼 뽀로로에 이제 자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의 이제 구조들을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을 이제 학습을 해요. 그래서 특정 장면을 이렇게 딱 줬을 때 이야기를 그 자막이나 이야기를 거꾸로 뽑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누적된 이미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 지금 이 GPT 그 알고리즘으로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걸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하고 구분이 정말 안 갈 정도로 800만 개 인터넷 페이지 담긴 15개를 이제 학습했는데 책 한 페이지의 분량이 그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고, 더더군다나 인간은 그 사후 합리화가 이제 되게 세거나 아니면 그 해석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이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글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지금 다른 경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까지 기계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 또 기계는 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나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계가 글을 읽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시대에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의미와 수사를 담아서 글을 썼죠. 또한 다른 사람이
생전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의미와 감정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의미는 글을 요약하거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혹은 다른 글을 재창조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기계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글은 단어의 반복, 단어의 순서, 혹은 문장의 방향, 이를 바탕으로 역시 비슷하게 의미나 감정을 이해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람의 수준에는 못 미쳐요. 하지만 부분 꽤나 뛰어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방대한 언어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미나 감정을 이해하면 문장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혹은 의도를 파악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또 문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를 하는 쪽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쪽으로도 거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글들을 알파고가 바둑의 기보를 학습한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골조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의미나 수사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그럴싸한 글들을 만들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좋은 글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에 없던 문장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문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만들기도 하죠. 결국 스토리라는 것은 생각인데 자아는 없지만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언서판이란 말이 있어요. 신, 몸, 언, 말, 서, 글, 판단력이죠.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을 이룹니다. 붓글씨를 썼을 때나 원고지를 쓸 때 혹은 워드를 칠 때만 해도 글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내용이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내죠. 지금은 기계가 글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나와 글의 관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몇 가지 생각만 해도 유려한 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오해 없이 투명한 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도 더 빠르게 글을 이해할 수 있고 내용에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죠. 생각과 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글을 통해서 생각의 내부,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던 생각의 그 시작과 과정,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거죠. 즉 생각과 생각 사이에 글이 존재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 생각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 생각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메타 생각 혹은 저쪽의 메타 생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글은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인공지능적인 해석과 부가 장치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글을 읽는 시대에는 사람의 생각과 생각은 훨씬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주면 되잖아, 바쁜 시절에.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길게 써놓고 기계가 요약하고 그거를 보는 것, 뭔가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 같지 않나요? 어때요? 왜 우리는 내용을 글을 길게 쓰고 요약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 쓰지 말고 그냥 나는 성격에다가 이거 보이고 싶어요 라고 그냥 성분표를 해서 딱 전달하면은 되잖아. 이 복잡한 글로 번역을 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길게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성분만 전달하면 되지. 어떤가요? 저는 저는 여전히 그 길게 쓰는 글을 선호하는 쪽인데 이렇게 자소서를 보는 이유도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 사고 방식이 이렇구나. 대충 일을 할 때도 약간 이렇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만 주면 그 스펙 나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자소서가 그 원고지 시대에 인성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달라지진 않았을까? 요약된 글들만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거기에 내적 성분을 커뮤니케이션해서 굳이 이렇게 길게 풀어 쓰는 것들은 시간 낭비다. 뭐 이런 쪽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계랑 한국계 취준을 두 개를 다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외국계는 지원하는 경우에 레주메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계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느꼈던 거는 아무리 제가 서술을 해서 이쪽이 제출을 하건 그냥 블랙 포인트로 전달을 하건 결국 면접 단계에 갔을 때는 제가 이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저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단순히 요약된 것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걸 이어서 수사를 붙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어쨌든 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